일단 제 이름은 혜진이고요. 조금 넘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좋은 곳으로 떠났고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철원에 있어서 집에는 늘 저 혼자예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는 꽤 됐지만 가끔씩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 때도 많아요. 그날도 딱히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저녁밥으로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설거지를 대충 끝낸 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켰죠.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예요. 혼자 밥 먹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 이상하게 덜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맥주가 생각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 2캔 남아있더라고요. 아, 내일 마트 가야겠다 하고는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따고 드라마랑 같이 홀짝거리며 마셨죠. 맥주는 시원했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을 보니 저도 괜히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 캔을 금방 비우고 나니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어서 2번째 캔도 바로 땄어요. 사실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와서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맥주를 한두 캔 마시면 몸이 살짝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수면제처럼 자주 이용하고 있었죠. 2번째 캔도 반쯤 마셨을 때쯤 드라마는 끝났고 저는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서 맥주캔을 싱크대에 두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적당히 어두웠고 침대에 누우니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맥주 덕분인지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술 한잔하고 지금 들어오나 보네. 저는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가끔 갑작스럽게 휴가를 나오기도 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특유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면 현관문을 열 때부터 약간 어수선한 소리가 나요. 신발을 벗다가 툭 떨어뜨리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발소리가 어기적거리면서 쿵쿵 울리는 시기죠.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발 벗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문 닫는 소리도 아주 살짝만 났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칠 텐데 이날은 그런 인사도 없었고요. 뭐야?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온 건가? 순간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술 먹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히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걸 제가 혼날까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조용할 필요가 있나? 그때부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 묘한 기운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현관 쪽 소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거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고양이처럼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걷는 것 같달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아들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확 올라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이불 속에 더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눈을 반쯤 뜨고 슬쩍 문 쪽을 봤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실루엣으로 키랑 체격이 얼핏 아들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역시 아들이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그 사람은 침대 옆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겉옷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티셔츠인지 뭔지 또 하나를 벗어서 대충 침대 옆에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불 속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어요. 아구, 이놈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지방도 못 찾아 들어왔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이 예전에도 술에 취하면 가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침대 한쪽으로 들어와 눕더라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술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아구, 정말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비틀거리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도 맥주 2캔을 마신 터라 몸이 나른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불 속에서 한숨을 푹 쉬며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에 잔소리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뭔가 낯선 감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어요. 뭐지? 아들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보니 아들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제 몸을 돌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쑥 하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아들이 실수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놈,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일단 상황이 끝나면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순간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30분을 넘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이 정신없는 녀석을 혼내야겠다고 마음먹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였어요.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고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도둑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둑이 굳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맞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켜는 거예요. 방 안이 환해지면서 그 사람 얼굴이 드러났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옆집에 사는 민수 아빠였던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민수 아빠 역시 저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둘 다 입을 떡 벌린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요. 민수 아빠, 여기 왜 있어요? 그제야 민수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알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이거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 저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니, 오해고 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민수 아빠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요? 민수 아빠 집은 옆집이잖아요. 민수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더니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고요? 우리 집이 민수 아빠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근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냥 문이 열리길래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실수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그나마 말이 되는 설명이었죠. 그렇게 민수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제 집에 가셔야죠. 옷 입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민수 아빠가 술 기운이 다시 올라온 것처럼 비틀거리며 저를 바라보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라니? 설마 한 번 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물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오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뿐이었죠. 물을 따라 방으로 돌아오니 민수 아빠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요. 물 드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민수 아빠는 물을 받아들고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이 말랐던 사람처럼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뒤 컵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엉뚱한 말을 내뱉었어요. 또 먹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또 한다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 아빠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술기운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한 말이 들리긴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흐릿했고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 아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민수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고 그렇게 거사를 또 한 번 치르고 말았죠. 20년 만에 하니 처음은 아팠지만 두 번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 아빠는 결국 우리 집 안방에서 잠들어 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수 아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취해서 민폐를 끼쳤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수 엄마도 걱정하셨을 거예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민수 아빠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며 허둥지둥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가 집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문틈으로 조용히 내다봤죠. 그런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 아빠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민수 엄마의 잔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죠. 당신이 도대체 어제 어디서 잤는지 알아? 이게 몇 번째야? 또 술 먹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 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민수 아빠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대해 민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 그런데 참 신기하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민수네 집이랑 똑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음엔 꼭 집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민망해했고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맛을 못 잊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마시면 꼭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실수였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아유, 또 오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면 민수 아빠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또 민폐 끼치러 왔네요. 그래도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요. 저는 민수 아빠를 쳐다보며 속으로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어요. 사실 민수 아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가곤 했거든요. 민수 아빠는 술에 취해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정말 최고예요. 민수 엄마도 이런 맛은 절대 못 따라가요.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칭찬해주는 일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바꾸지는 못했어요. 설마 또 오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민수 아빠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술만 마시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민수 아빠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미리, 에휴, 이러다 우리 집이 민수 아빠의 술집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어쩐지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42살 식당 아줌마가 새로 왔습니다. 진짜 키는 163cm에 약간 통통하긴 한데 하체가 튼실하고 외국 사람처럼 글래머스런 체질인데 딱 제 이상형입니다. 식당 아줌마가 일찍 결혼했다 보니 나이도 젊은 편인데다가 미모도 꽤 훌륭합니다. 흔히들 미시라고들 하죠. 되게 매력있고 아줌마임에도 남자들이 많이 달려들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은은한 갈색빛으로 염색한 긴 생머리와 통통한 듯 하면서도 육감적인 몸매, 금발미녀처럼 하얀 피부가 너무 이뻤습니다. 순간 아줌마한테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참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자 만날 만큼 만나보고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아줌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만 쳐다보면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습니다. 아줌마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처음 본 순간 유부녀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했었지만 아줌마 입에서 직접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좋아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더군요. 그분 보고 마음이 설레인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웃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분들께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쩔 땐 손님한테 질투를 느낀 적도 있네요. 하루하루 마음은 더 커져만 가고 보고 싶을 땐 아줌마 카톡 프로필 사진 보고 있고 퇴근할 때 식당에 들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싶어도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근데 또 아줌마는 남자가 필요한 일에는 항상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관리인이어서 하는 거였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제가 안타깝다며 저녁밥도 매일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줌마 기분 좋을 일 있을 때는 1인분에 3,000원 하는 돼지갈비도 종종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전문대 졸업 후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네요. 대학가 동네에서 원룸 임대를 주로 하는 편인데 운이 좋을 때는 건물 매매를 하기도 하고 주변 원룸 건물 관리를 맡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루는 내가 관리하는 곳 중 한 곳이 상가 건물인데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서 주인이 연락이 와서 깨끗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세를 놓긴 놨는데 혹시나 더럽게 사용하면 어쩌나 불안하다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가계약 상태였지만 세입자가 식당 물품을 미리 넣어 놓는다길래 찾아가 봤어요. 나는 당연히 식당 주인이 좀 나이 있으신 분 아줌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대 초반 같은데 허리가 완전 개미허리에 피부도 엄청 좋은 거였다. 전에 하던 가게에서 비품을 몇 개 가져다 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더워서인지 얇은 회색 원피스가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딱 달라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40대 아줌마를 보고 처음으로 여자로 다가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더운데 고생한다며 시원한 레츠비를 하나씩 나눠 마시고 관리인이라며 연락처를 줬더니 주인한테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벌써 내 연락처를 관리인이라고 저장해 두었다고 했다. 어찌나 사람이 잘 웃는지 처음 보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쉬운 여자처럼 보였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보다도 더 표정 관리는 잘하는 것 같더라.
아줌마는 그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와서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을 어디로 뚫어야 하냐, 주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수구를 어느 방향으로 빼야 하느냐, 간판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연락이 왔다. 가끔 한가한 시간에는 가게로 찾아가 봐주기도 했고, 공사하는 분들께는 내가 서방이라도 되는 양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근데 그런 게 고마웠던지 가끔 저녁 시간에 퇴근할 때쯤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와서는 맛있는 거 만들어 놨으니 저녁 먹고 가라고 연락이 오거나, 오후에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며 지나가는 길이면 식당에 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3달 전 이혼하고 식당도 처음이었고 모든 게 처음이라 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는데 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식당 비품도 친구 식당이 망해 정리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한 번은 아줌마가 비도 오고 손님도 없어 심심하다면서 오라고 하더니 자연스럽게 술도 같이 한잔 하게 되었다. 조금 친해지긴 했지만 아줌마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왔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언제 헤어졌느냐? 얼마 전 여친이랑 헤어졌다니깐. 또 왜 헤어졌냐?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졌냐? 성격 차이로 헤어졌냐? 나이 어린 여자는 별로다. 연상이 좋을 때가 더 많다. 앞으로는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사랑받는다는 둥. 딱 봐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 눈치였다. 아줌마가 제 몸이 좋다고 팔을 콕콕 찌르면서 힘 한번 줘볼래 하는데 순간 찌릿했습니다. 뭔가 제 또래 여자와는 다른 느낌.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줌마 옆에 좀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줌마랑 아주 친해졌습니다. 약간 넋두리 같은 말도 하더군요. 자기는 일찍 결혼해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애 키운다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서야 남편애도 사실을 알고 얼마 전 이혼했다고요. 자기가 늦게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애들 때문에 어릴 적 꿈도 다 날아갔다면서 뭐 사고 친 거나 속도 위반은 아닌데 어릴 때 멋모르고 결혼했답니다. 자연스레 아줌마랑 저랑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저 집에 갈 때 되니깐 다음에 또 놀러 오라며 먼저 친하게 지내자면서 해맑게 웃어주더군요. 유부녀가 아니고 돌싱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날 마음에 뭔가 꽂혔습니다. 나도 혼자 자취하는데 늘 저녁을 챙겨줘서 고맙기도 했고 아줌마가 예뻐서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언제 한번 대시해볼까. 어린 여자 같았으면 너 나 좋아하냐? 나랑 사귈래? 쉽게 툭 던져볼 텐데. 아줌마는 매번 장난을 많이 치니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하루는 아줌마가 식당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시는데 방 안에 불을 켰는데도 어둡다며 과단락기에 들어가 보니 방은 큰데 비해 밝기가 어두운 전등을 끼워놔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트수 높은 등으로 교체주고 집에 가려는데 좀 앉았다 놀다 가라고 해서 아줌마가 커피를 꺼내오는데 평소처럼 수다 떨듯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먼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총각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외롭지 않아. 난 이혼하고 너무 외로운데. 아줌마는 얼굴도 이쁘고 손맛도 끝내주는데 왜 남편과 이혼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줌마는 마구 웃으면서 젊은 게 내가 기특했는지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더라. 그리고 오늘 고생했다며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하길래 양념 돼지갈비라고 했더니 1인분에 3,000원 하는 돼지갈비를 사주더라. 그날 이후 몇 개월 동안 연락도 매일같이 하고 저녁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만나서 먹고 데이트하면서 연인처럼 지냈었죠. 아줌마가 카톡으로 돼지갈비 먹으러 갈래? 라는 메시지는 내가 보고 싶다.
아줌마 외로워라는 우리 둘만의 신호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줌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거다. 부담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나보고는 어린 여자 만나 애인이나 만들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애인은 아줌마 아니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사이지. 어떻게 총각하고 이혼한 아줌마가 연인 사이가 될 수 있냐고 마구 쏘아붙이는데 그냥 즐기는 게 좋아서 만난 거지 다른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좋아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완강하게 나오시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아줌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었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믿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코가 맵고 눈물이 나는 일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90년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루탄을 남발하다 보니 길거리 다니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와 신촌 광화문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들이 왜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비싼 대학비 내고 저러려고 대학 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는 그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만화책이나 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동네는 또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들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숙집이었고 후문을 이용해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전경들이라고 해야 하나? 구두굽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로 창문에서 들리더군요. 또 학생들 때려잡으러 다니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지나 싶더니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했고 문을 열어서 부엌 쪽을 보았네요. 여자분 두 분이 얼굴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둘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들이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죄송한데 조금만 숨겨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데모를 하던 학생들 같아 보였습니다. 괜히 저까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스카프를 내리며 잠시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당연히 숨겨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저도 남자라고 미인은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꿈속에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같이 있던 한 분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살이 떨리게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 앉아서 그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숨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았지만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불합리한 나라의 방침에 젊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설 것인지 그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배우고 배우다 보니 알지 말아야 할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더군요. 괜히 저까지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좋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서 따라주며 힘내시라고 언제든 숨을 데 없으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나요?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닭살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금 있다 입구를 살피더니 말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정말 나가서 붙잡고 싶었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아시겠죠?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후에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서 그녀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이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나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시냐고 물었나요? 세상에나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일단 방으로 잽싸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같이 있던 친구도 잡혀가고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들이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하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녀가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먹고 있던 처지라 있는 반찬과 재료로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저렇게 이쁜 여자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더군요. 그녀는 밥을 먹은 후 이틀간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좀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집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일단 좀 씻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숨어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도 좀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여자 옷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제 옷을 빌려주었고 속옷은 내일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데워지자 부엌에서 바가지로 몸에 부어가면서 씻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큰 티와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반바지가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움켜쥐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더 이뻐 보이더군요.
속옷도 하나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더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빨갛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천장을 보며 다른 생각에 집중을 했나요. 그녀가 가끔 깜빡하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바지를 놓았다 잡았다 할 때 살짝 흘러내리면서 보이는 살들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이불을 옆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공간에 누워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녀는 재미있는지 계속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녀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안 오는지 정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보았더니 반바지가 다 흘러내려져서 하얀 속살이 다 보이더군요. 눈을 잠시 피했지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허리를 잡고 조금 울더니 다시 잠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무며 잠이 깨지 않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다리에 쥐도 나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괜히 움직이면 그녀가 깰 것만 같아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쭉 펴보려고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안아버리네요. 저는 숨이 멈췄고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걸 알았는지 자다 말고 저보고 정말 순진하다며 그녀가 장난스럽게 저의 위로 올라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웃고 있었고 저는 눈을 피해 옆을 보았네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저의 얼굴을 억지로 돌리며 자기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이미 터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더 이상 힘도 없더라고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려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더군요. 속옷 하나 안 입고 있던 터라 상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녀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키스를 해버렸고 그녀가 받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말라고 기도하면서요. 사랑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안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며칠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그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두려웠고 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20대의 힘든 일들을 같이 보냈고 20대가 끝나기 전 이별도 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저는 몇 년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시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아빠와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빠는 저에게 새엄마라며
낯선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생각나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든 아빠도 믿기도 하고 새엄마가 싫기도 했지만 아빠를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 새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마다 저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온갖 다 시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차리냐고 걸레질을 시키고는 저보고 걸레처럼 지저분하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20살이 되면 꼭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지. 새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다신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또 아빠가 미워지곤 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놓고 버리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든 엄마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많아서 불면증에도 시달리곤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금세 커서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나의 결정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수록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렸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10살쯤 많았고 심지어 이혼해서 자식까지 키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집을 나가면 자유가 된다는 마음만 너무 앞서 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아이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혼을 하고 새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엄마라고 하니까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저를 엄마로 잘 대해주지 않고 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그래도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아이는 처음보다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나면서 제 인생은 다시 나락에 떨어졌죠. 저는 야간에 알바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게 끝을 맺었죠. 혼인신고는 다행히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살아온 환경 때문에 사실 조금은 무섭고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일하고 노는 일상생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친구나 주변에서 너도 이제 좀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라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받아도 항상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사진이랑 얼굴이랑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말투나 성향이 좀 저랑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아직 마음가짐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니까 저보고 잘 알려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새로운 직원과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저한테 대리님 하면서 항상 일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후배는 저에게 오늘 일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친해져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좋다고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사실 한동안 계속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가 가볍게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몇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금세 취해버렸어요. 살짝 취해서 딱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보면 밝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어둠이 느껴진다고 힘든 일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새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순간 눈물도 나고 아픈 마음을 토닥여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후배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후배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고 밖에서는 편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바다도 보러 가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놓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이젠 저도 정말 그가 좋아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떠났습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구경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만 하자고 했어요. 그는 좋다고 했고 여기 유명한 곳이 있다길래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제 연애하자고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사실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백을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와인바에 도착했고 아무도 없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분명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프로포즈하기 위해 전세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지를 꺼내더니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애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그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죠. 따뜻하게 항상 보듬어주는 그의 옆에 계속 있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아늑한 모텔에 들어가서 그 남자랑 가슴 설레이고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밤새 안아주고 사랑을 하면서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남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퇴직 후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도 2개나 3개 정도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보니 요새는 경쟁도 무척 심해졌지요. 그래서 손님이 뜸한 야간 시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생기게 되었지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며 전기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저희 가게는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안전상 위험도 있어서 야간 근무가 조금 꺼려지는 점도 조금은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편의점은 자정 이후로는 문을 닫고 오전 6시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저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저는 오전 5시 반에 가게에 와서 대충 정리를 하고 6시 무렵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낮 12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저와 교대를 합니다. 아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가게 안작은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바로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인 후에 잡다한 일상을 보내다가 저녁 6시에 맞춰서 다시 가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교대해서 자정 12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고 가는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는데 저와 안면이 튼 이후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인근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레벨은 그다지 좋지 못한 곳이었지만 그녀의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는 아주 좋고 쾌활했지요. 사람에 대한 정도 깊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라 치면 그녀가 손님에게 저 대신 말벗도 대어주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등 서비스 업종을 거치고 있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고마워서 한 번씩 마감이 임박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김밥 재고나 음료를 서비스하기도 했고 그녀는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그냥 보내는 것이 미안해서 그런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젊은 시절도 문득 떠올라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돈가스집 주방에서도 일해봤고 영화관에서 손님들 안내를 하거나 영화가 끝난 후에 손님이 나갈 때 커튼을 손으로 들쳐서 손님들이 나가기 편하게 해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돌도 지어 날라봤고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도 벌어봤었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편의점에 온 그 여대생은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대학생들이 현실을 사는 방식은 다들 비슷한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비슷한 연대의식 같은 것으로 뭉쳐진 기분이었고 조금은 더 친해진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그녀가 오는 시간이면 편의점 유리 너머를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식당 교대 시간을 마치고 나면 11시 20분쯤에 우리 가게에 도착을 했지요. 어떤 날은 몹시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으로 멍하니 있다가 삼각김밥을 겨우 입안에다 우겨넣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사장에게 된통 혼이 났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사귀던 남친과 싸웠다며 제게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녀와 많은 인생 이야기를 했고 그녀에 대해서도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녀는 엄마가 질 낮은 여자들과 어울리며 이리저리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겨우 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항상 불만이었고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싶어서 자신은 애써 땀 흘려 일해 가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있기 싫어서 자취방을 얻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와 학비가 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방학 내내 하고도 모자라서 학기 중에도 줄곧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1년만 더 학교 다니면 이 생활도 끝이니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며 그녀는 웃었지만 어쩐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학할 때 학과 수석으로 들어왔기에 대충 성적을 유지하려 했으면 학비는 면제받고 다닐 수 있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꼭 뭐 같지만 엄마처럼만 안 살면 된다면서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 아픔이 많은데도 열심히 자신을 헤쳐 나가려 애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젊을 때는 다들 그렇게 방황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저와 더 친해졌고 저는 그녀를 전보다 더 믿고 신임하게 되었으며 가게도 맡겨놓고 잠깐 근처에 볼일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그녀에게 잠깐 편의점을 조금 봐달라 하고는 근처에 나갔다 오니 그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든 돈도 모두 사라졌고 매대에 놓인 과자나 음료수나 라면 같은 것들도 싹쓸이 하듯이 다 쓸어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그녀가 설마 그랬을까 하면서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그런 것이 맞았습니다. 제게 그토록 진지한 듯이 자신의 과거와 생각들을 이야기해놓고 더구나 제가 그렇게 믿고 잘 대해줬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젠 더없이 마음이 통했다 싶고 서서히 야릇한 감정도 일어서 밤에 그녀를 떠올리며 사랑을 품던 제 마음이 떠올라서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수화기를 들다가 문득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미 이틀 전에 그녀의 자취방에서 비밀스런 밤을 보내느라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서 놀다 들어간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 늦지막이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여대생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그녀는 저를 자신의 허술한 덫 안으로 걸려들도록 만든 후에 대충 저와 밤을 보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음식과 돈을 몽땅 쓸어가면서도 제가 신고를 못하도록 입막음을 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녀를 신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그녀가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전부 지어낸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고 더구나 그 말들에 현혹되어서 그녀의 자취방에까지 따라간 제가 아주 부끄러워서 도난 신고고 뭐고 간에 그녀 자체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피해액은 총 200만 원이 넘는 X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 가게 문을 열어놓고 내외가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너무 큰 X입니다. 하지만 어른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벌이는 여자애라면 어디 가서건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기 행각을 자꾸 저지를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냥 넘어가면 또 제게 와서 무언을 협박을 하며 버젓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게 될 거라 생각하니 그냥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